미국과 한국에서 살면 혹은 일하면 어떻게 다른지 몇 번 다루었는데,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서 자주 쓰는 앱들은 어떻게 다르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두 나라의 문화 차이도 잘 보일 것 같아요. 소셜, 금융, 내비게이션 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셜부터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처럼 두 나라에서 다 많이 쓰는 앱들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여요. 일단 미국의 소셜미디어 점유율을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 순위예요. 참고로 유튜브를 이런 소셜미디어 순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유튜브는 워낙 사용자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브를 빼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한국에서 이제는 페이스북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여전히 강해서 가장 많이 쓰는 소셜 플랫폼이에요. 한국이 워낙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예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다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음식이나 음악 등의 유행에서도 민감한데 이런 유행을 이끌어가는 소셜 플랫폼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소셜 플랫폼에서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한 연예인 친구가 요즘 누가 트위터를 써요, 다 인스타그램이지 라는 얘기를 듣고 트위터를 쓰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온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반면에 미국 친구들은 이런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유행에 따른 변화가 한국과 대비해서는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제 미국 친구들을 봐도 친구들과의 교류는 페이스북에서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메신저도 페이스북 메신저더라고요. 미국의 메신저 순위를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순위예요. 이 세 개가 다 메타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도 틱톡 사용자가 꽤 되긴 하지만 미국에서 틱톡은 이제 탑3 소셜미디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4위인 스냅챗은 한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죠. 스냅챗은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스토리 형태의 소셜미디어이고, 틱톡은 숏폼 소셜미디어인데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인스타그램에서 따라 출시했다라는 점도 재밌어요. 특히 미국의 10대들이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앱을 보면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이 세 개가 독보적으로 많은 것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조금 다르다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문화를 보면은 옛 트위터인 X 같은 텍스트 기반의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공식 발표를 이런 텍스트 기반의 소셜미디어에서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2기 내각 인사 발표도 본인의 텍스트 기반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하고, 언론이 이걸 보고 기사를 쓴 거를 봐도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플랫폼의 사용자를 보면 X가 월 사용자 5억 5천만 명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2억 2천만 명인 스레드고, 그리고 요즘은 블루스카이라는 신생 플랫폼이 2천만 명 사용자를 모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X가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이 블루스카이를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또 거대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도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나 사람들의 의견을 얻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고, 젊은 남성 유저가 굉장히 많은 사이트예요. 반면에 한국 소셜미디어 점유율 순위를 보면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와 카페, 페이스북, X, 틱톡 순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대세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게, 사용자 수도 독보적으로 많고 지난 4년간의 사용자 수의 변화를 봐도 인스타그램은 빠르게 증가해서 네이버 밴드를 제치고 1위가 됐고, 페이스북 사용자는 많이 줄어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열심히 쓰냐의 차이가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그냥 다 쓰는 것 같고, 연령별 사용시간 순위를 봐도 인스타그램의 대세가 잘 보이고, 10대에서도 앞서 본 미국과는 달리 인스타그램이 혼자 높아요. 물론 한국에서 10대가 그래도 틱톡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사용시간 차이가 2배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숏폼 하면 미국에서는 틱톡, 한국에서는 릴스를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령별 그래프에서 제일 놀라웠던 건 60대 이상에서 틱톡 사용자가 꽤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IT 강국이긴 하지만 왜 60대 이상에서 틱톡 사용자가 이렇게 있을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사이트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있으신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한국에서 과거에는 트위터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공간이었고, 특히 테크 업계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순위를 보면 X가 5위, 스레드가 8위로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요즘 X나 스레드를 가보면 물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익명으로 니치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좀 마니아스러운 공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을 쓰면서 X나 스레드에서는 나의 부캐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미국과 한국에서 완전 다르게 쓰는 앱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인간이 만든 많은 수학, 과학, 기술 등이 다 합쳐져서 가능한 서비스란 생각이 들어요. 무선통신 기술과 인공위성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상대성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내비게이션의 시간차 계산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과 적분은 도대체 뭐에 쓰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미분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현재 속도 계산이 가능하고, 적분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예상 도착 시간 계산이 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 예측 알고리즘, 추기 기술, 인공지능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내비나 지도나 구글맵으로 통일이 되었고, 웨이즈라는 앱도 있는데 웨이즈는 구글이 인수한 서비스예요. 외국 여행을 갈 때 구글맵은 당연히 필수인데 해외에 나가면 로밍이 비싸잖아요. 근데 구글맵에서 내가 가는 지역의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기능 꼭 활용해 보세요. 반면에 한국은 카카오 내비 같은 토종 앱들을 다 쓰잖아요. 저는 토종 앱의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게 한국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격자 도로가 많은데 한국은 도로가 엉켜있고 골목길도 많고 일방통행도 많아서 길찾기를 잘하려면 우리 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결국 내비의 핵심도 데이터거든요. 토종 내비들은 이런 데이터의 고도화가 돼 있어서 카카오 내비를 봐도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님들이 보내는 방대한 데이터가 차량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1분 단위로 길 안내를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물론 안 되는 도시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가는 길에 신호등 정보도 알려줘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데 빠질 때 왜 초록색 차선으로 가라, 분홍색 차선으로 가라, 이거 너무 편한 것 같고, 내가 자주 간 길 같이 개인 선호를 고려한 옵션도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터널이나 지하도로도 많은데 터널의 문제가 터널 안에서는 GPS가 안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FIN이라는 LTE를 활용한 추기 기술이 있어서 터널 안에서도 차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잘 돌아가요. 이게 전국 터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요즘 뜨는 식당이나 주차장 같은 정보도 토종 내비가 더 잘 알고 있고, 한글 주소 검색 같은 최적화도 잘 돼 있고, 내비 기능의 추가로 대리, 발레, 보험 같은 부가 서비스들이 연동되어 있는 것도 토종 앱이 좋은 이유입니다. 참고로 저는 테슬라를 몰아서 카카오 내비를 쓰면 테슬라와 앱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잘 쓰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에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카카오 내비 기능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카카오티 3만원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고, 추운 연말에 따뜻하게 이동하는데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앱은 금융 앱이에요. 당연히 은행이나 금융사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앱을 쓰겠지만은 미국과 한국에서 금융 앱을 쓰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느껴요. 첫 번째로 일단 로그인 할 때 너무 다 다릅니다. 한국은 금융앱 로그인이 빡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증서, OTP, 문자 인증 같이 보안 절차가 많이 있고, 어쩔 때는 아직도 윈도우즈 노트북을 써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금융 앱을 쓰면 비밀번호 넣고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가서 이런 앱들을 쓰면은 이게 다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요즘은 새로운 기계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거 너 맞냐고 문자 인증 정도는 하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역시 비밀번호만 넣으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국에서는 금융 보안 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인증서 같은 게 법적으로 필수예요. 반면에 미국은 금융사가 알아서 하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안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금융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막는 데 중점을 두고, 미국은 편한 사용자 경험에 중심을 두면서 금융 사기가 발생을 하면 사후에 대처를 하겠다는 성격이 강해요. 이게 꼭 맞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사기 보상받는데 미국의 절차나 시스템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서도 인사이트 있으신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껴지는 금융 앱을 쓸 때 차이점은 이체인데, 일단 과거 미국에서는 계좌 이체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이체해야 할 때는 2,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2, 3만 원 정도의 와이어 트랜스퍼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앱에서는 안 돼서 은행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너무나 불편해서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될 때는 그냥 수표, 책을 써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세를 낼 때도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집주인에게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2010년대 중반부터는 벤모나 젤같이 사용자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이체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피어투피어, P2P 앱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벤모는 페이팔이 만든 지인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 이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Hey, 벤모미, 벤모로 나에게 돈을 보내를 벤모미라고 동사로 쓸 정도로 많이 쓰고 있고,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가서 더치페이를 할 때 벤모를 통해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젤이라는 서비스는 미국의 은행들이 협력을 해서 만든 서비스라서 은행 계좌 이체를 할 때 젤을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요즘은 그럼 집세 낼 때 젤같이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내겠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아직 집세 낼 때는 책을 써서 많이 내 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이 책 문화는 참 없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살펴보면 미국은 아마존, 한국은 쿠팡이 1등이고 그 밑에 중국 커머스 앱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비슷한데, 한국의 온라인 커머스 순위 탑5를 보면은 5개 중에 알리와 테무 2개가 중국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미국도 테무 같은 중국의 커머스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순위 탑10을 보면 10개가 다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캐치테이블 같은 미국에서 식당 리뷰나 예약은 옐프나 오픈 테이블을 많이 쓰고, 하이엔드 식당 예약 같은 경우는 레지라는 앱을 많이 쓰니까 혹시 미국 여행 가실 일이 있다면 참고해 주세요. 오늘 위키피디아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자주 쓰는 앱들이 어떻게 다르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 여러가지 일들이 많은 연말인데 남은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